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고현범입니다. 어, 진다령 교수님하고 메일로 또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2차년도 제2회 콜로키움 문요, 초국가적 근접성이 이끄는 신한류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진달용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윤영 소장님의 개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의 윤영입니다. 먼저 진다령 교수님 이렇게 정말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캐나다는 저녁 시간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너무 바쁘실 텐데 제가 계속 특강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 또 이 자리에는 저희 한국어 교육 쪽 선생님들도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워낙 진다령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런 한류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연구를 해주시고 또 발표를 해주셔서 듣고 싶은 분들이 찾아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미국을 비롯한 어, 세계에서의 어떤 한류의 양상과 또 변화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의 여러 상황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다령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진달래용 교수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특권 교수이시고요. 한류와 뉴 미디어 분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 학자님이십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 특강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윤영 교수님, 고현범 선생님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원미진 회장님, 그다음에 김영순 인하대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초국가적 근접성이 이끄는 시나리오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 화면에서 보이는 바대로 말씀드릴 게 이제 초국가적 근접성이라는 새로운 접근법 또는 새로운 이론에 관한 건데 제가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보통 어디에서 강연을 하든 영어로 만들고 그 발표를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어 관련된 한국 언어 문화 교육 관련된 분들이어서 제가 그 특별히 말 실수를 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말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그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 연구의 한 40%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한류입니다. 그래서 한류를 초국가적 문화 흐름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16년에 이제 한류에 관한 첫 번째 책, 뉴 코리안 웨이브라는 책이 처음으로 나왔고, 물론 이제 그전에도 또 편집된 책들이 몇 권 있긴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단행본으로 나온 게 시작이 됐고, 그 위에 지속적으로 코리안 웨이브, 트랜스내셔널 한류, 언더스탠딩 코리안 웨이브 올해 나온 책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한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한류 연구라는 주제로 또는 한류라는 뭐 타이틀로 연구를 하시고 한류학자로도 소개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분들하고 좀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크게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한류 연구를 할 때
한류 연구라기보다는 케이팝을 연구한다든지 드라마를 연구한다든지 영화를 연구한다든지 해서 한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케이팝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드라마 연구하시는, 영화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구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한류라는 게 어떤 하나의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분야만 연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시야가 크지 않다. 한류에는 케이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게임도 있고 웹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공존하는데 어느 특정한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한류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더 종합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속적으로 그 한류 전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뭐냐면 많은 경우에 한류를 자기가 속해 있는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류라는 것이 케이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인기를 끌고 있는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퓰레리티라고 하는 국제적 인기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류라는 것은 국제적인 인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결론적인 거고요. 그 이전에 한류가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산업이 1990년대 급격하게 발전이 됐다든지 관련된 뭐 문화 정책이 한류를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서포팅하는 차원에서 문화 정책의 역할이 있었다든지 무엇보다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그 관점에서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었다 또는 디지털 문화의 발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러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된 다음에 한류의 문화 콘텐츠가 양질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으로 발전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게임이라든지 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웹툰까지 스토리텔링까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한류 연구자로서 가져야 될 하나의 그 지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류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예를 간단하게만 들어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아시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전 세계 인기를 끌었고 오스카에서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국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글로리라든지 이런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작이 됐고 오리지널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자금을 대거나 제작에 관여하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래서 기존의 국내 제작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라이센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넷플릭스에서 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주도해서 제작을 해서 그 제작된 그, 그 문화 상품을 국내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는 그런 오리지널 그 문화 상품을 문화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특징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어떤 전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류를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류의 특징이 뭔지, 한류의 역사가 뭔지 간단하게만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류와 관련해서 특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도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국가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초국가적 근접성이라는 것은 1990년대 한류가 시작될 때 문화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으로 한류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상황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문화적 근접성이 아닌 초고가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한류가 어떻게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면 한류는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1990년대 초반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류가 인기를 끌었고 특히 대만이라든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고요. 2010년대 초반에 그 강남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여기에 넷플릭스가 가담하면서 한류가 전 세계 190개 국가에서 동시 상영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류가 초반에 아시아 오디언스 수용자들 중심으로 발전이 됐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까지 아우르는 전 세계 수용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류가 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문화 상품을 개발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어떤 문화 선진국이 아니라 그 소위 그 서구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비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콘텐츠가 제작이 되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 브라질에서 텔레노벨라를 만들고 홍콩에서 루아르 영화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 영화를 만들고 볼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인도에서 볼리우드라고 하는 하나의 영화 장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과 달리 한류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문화 콘텐츠가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발전을 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에서 텔레노벨라 드라마를 발전시켰지만 영화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케이팝을 파퓰러 뮤직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웹툰 같은 것을 발전시키지 못했죠. 홍콩의 영화 하나로 끝났고요. 인도도 지금 현재 영화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 한국은 영화, 드라마, 웹툰,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그 대중문화와 디지털 문화 전반에 걸쳐서 발전이 되고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상승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한류 인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류가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류가 비서국가로서의 문화 확산 현상이다. 즉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아니라 비서국가 중심으로 전 분야에 걸친 또 문화 콘텐츠가 동시적으로 발달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1990년대 후반이 한류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류라는 용어가 대만에 있는 중국시보라는 신문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됐고요. 1997년이고, 한류라는 용어가 또 1999년에 북경 청년보라는 신문에서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에 문화부에서 당시 음악 CD를 만들어서 그 케이팝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한류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또는 많은 미디어 학자들이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국 시보나 북경 청년부에서 한류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현상으로서의 한류는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현상으로서 한류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가수들과 한국의 드라마들이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현상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김한선 씨를 뭐 원조 아이돌이라기도 하고 한류 원조 가수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93년과 94년에 김한선이라는 가수가 홍콩과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H.O.T가 대만에서 인기를 끌고 공연을 할 때 우리가 김한선 씨가 공연하고 있는 한국에서 온 H.O.T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90년대 초반에 여러 가수들이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그리고 198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에서 한국을 잘 모르니까 한국 문화에서 잘 모르니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기 공룡 둘리 같은 프로그램을 수입을 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한류가 조금 더 일찍 현상으로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한두 개 뭐 팔렸다고 해가지고 한두 개가 수출됐다고 해서 그걸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죠.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한류 콘텐츠가 생산이 됐고 이런 한류 콘텐츠가 수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1990년대 초중반에서 시작이 됐고 90년대 후반서부터 좀 더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것을 그 수출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98년에 188 밀리언 달러치를 판매를 했고 이게 2021년에는 12.8 빌리언 달러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년 사이에 무려 61배가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장르를 볼 때 어떤 문화가 그러면 가장 많이 수출이 됐느냐라고 볼 때는 시기별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가장 컸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류 얘기할 때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애니메이션의 수출이 가장 컸습니다. 그 이유는 한류 문화 산업에서 애니메이션이 미국과 일본의 하청 기지로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애니메이션 업체들한테 그 하청 업체 제작을 맡겼고 그것이 수출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가장 컸었어요. 이런 애니메이션 위주로 발전되다가 드라마, 영화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서부터는 케이팝으로 전환이 됩니다. 케이팝으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웹툰이 다시 새로운 문화 장르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만화 산업하고 영화 산업을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바대로 영화는 그 2020년에 53 밀리언 어치가 수출이 됐는데 만화는 그 대부분이 웹툰이죠. 65 밀리언 어치가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만화가 웹툰이 영화 산업을 뛰어넘는 그런 형태의 문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그 문화 산업 그리고 한류에서 그 여러 가지 특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잘 아시는 바대로 최근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위 OTT예요. OTT라는 것이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웨이브나 왓챠나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떤 OTT 플랫폼이 하나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넷플릭스가 문화 그 콘텐츠를 배분하는 그런 어떤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넷플릭스가 생산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리나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프로그램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에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산자로서 그리고 배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한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류를 초반기, 중반기, 최근기로 나눠서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 분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분류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든지 디지털 문화라든지 또는 주요 어프로치를 통해서 한류를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류 1.0 같은 경우에는 초반서부터 2007년까지인데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드라마, 영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화 근접성, 컬처럴 프락시미티라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했다는 거고 한류 2.0은 2008년서부터 2017년 사이인데 이때는 컬처럴 어피니티, 즉 정서적 이게 동질성이라고 하는데요. 정서적인 동질성을 통해서
한류를 좋아하게 되는, 특히 케이팝 위주로 한류를 좋아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을 우리가 이제 한류 3.0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한류 3.0 시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특히 OTT나 소셜 미디어가 등장이 됐고, 여기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들어와서 가장 그 특징적인 모습, 그래서 트랜스내셔널 프록시미티, 즉 초국가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 3개 시기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접근법이에요. 한류를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법을 사용했던 시기, 문화적 그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했던 시기, 초국가적 근접성을 강조하고는 현 시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자는 거죠. 잘 아시는 바대로 초반기의 그 한류는 한류 그 1.0이죠. 거기에는 문화적 근접성, 즉 그 컬처럴 프록시미티라는 접근법으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 컬처럴 프록시미티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수용자들이 대중문화를 선정할 때 자신의 문화 환경과 유사한 것을 골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노벨라가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발전한 드라마인데 남미에서 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근접한 문화적 근접성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텔레노벨라를 좋아하는 하나의 현상을 갖고 이제 문화적 근접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류를 좋아하는 것은 한국에서 만든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것은 주로 동아시아였었는데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특히 언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초기 한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로 한국, 교포, 이민자들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언어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류가 발전돼 갔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어떤 문화적 근접성은 사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만 국한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류가 외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여러 경우에 뭐 엉뚱하다고까지 얘기하지는 못할지라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콰타르 같은 나라에서도 한류를 좋아하고 있는데 뭐 아랍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비슷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왜 비슷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주의 중심의 한류 문화를 우리도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나라로서 가족주의 강조하지 않는 나라는 없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 근접성을 하나의 예로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도 문화적 근접성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오류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한류가 동아시아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뭐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류를 좋아하는데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역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컬처럴 프록시미티라는 문화적 근접성이 한류의 확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국가들마저도 한류를 좋아하지만 선택적으로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라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케이팝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태국에서는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케이팝에 아주 그 빠져 있는 나라가 태국인데 태국에서는 드라마 별로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웹툰은 좋아하지만 다른 거에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도 한류의 그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정도가 장르별로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문화적 근접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설명이 안 되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이론으로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수용자들이 왜 한류를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넷플릭스가 동시다발적으로 DP 같은 프로그램을 전 세계 190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많은 나라가
동시적으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데 DP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적 근접성을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정의가 내리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OTT예요. OTT가 만들어가는 문화적 확산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그럼 OTT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OTT 중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넷플릭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씩이나마 그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OTT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독특하게 넷플릭스의 그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고 다른 OTT와의 그 격차가 확산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 간단합니다. 2016년에 들어왔는데요. 코리안 웨이브 때문에, 한류 때문에. 그래서 한류를 등에 업고 사업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 생산자도 그렇고 문화 소비자도 그렇고 인터뷰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많은 경우에 한류의 그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류를 어느 정도 강조를 하고 있었냐면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한국에서 그 시청률이라는 측면에서 인기가 있었고 화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넷플릭스에 원래 그 요구를 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돈을 대줘서 제작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거부를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거부를 한 거는 국내에서는 뭐 아마 인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외에서는 인기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넷플릭스에 들어와 있는 그 배우들이 그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위 한류 스타가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지만 한류 스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굉장히 뭐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한류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넷플릭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2016년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둘씩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라이센싱이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전 세계에 확산을 시킵니다.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가 단순한 배급자가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면서 넷플릭스가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뭐냐면 자기들이 요구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트콤이고 그게 뭐냐면 스탠드업 코미디고 그게 뭐냐면 예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멜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로맨틱 코미디를 만든다든지 로맨틱 액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형태의 장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결국은 한국 문화 생산에 크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넷플릭스는 굉장히 그 특정한 분야의 장르, 특정한 분야의 어떤 주제, 특정한 분야의 스토리텔링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트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크래시 랜딩 온유라고 잘 아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어떤 로맨틱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죠. 이건 라이센싱 했던 분야인데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거는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10대 들이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어른들이 보는 그런 어, 그 레이트로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은 넷플릭스에 돈을 안 내요. 부모들이 돈을 내거든요. 그럼 돈을 내는 부모 세대에 맞추어서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수용자들이 요구하는 콘텐츠가 뭐냐.
기존에 미국에서 제작돼서 전 세계 인기를 끌고 있던 콘텐츠들이 좀비라든지 또는 어드벤처라든지 액션이라든지 SF라든지 이런 장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넷플릭스가 한국 문화 생산에 영향을 주고 문화 생산의 그 모델을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문화 생산에서 그 특징, 한국 대중문화의 생산에서 갖고 있는 특징을 전혀 뒤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드라마는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제작을 해서 16번에서 20번에 걸쳐서 제작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뭐 어떤 때는 6회, 어떤 때는 9회, 어떤 때는 12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드라마는 보통 16회지 주말 드라마에 50회 하지만 나머지는 뭐 16회 정도가 굉장히 우리가 그 스탠더드로 알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9번에 걸쳐서 하고 시간도 보통의 경우에 70분 정도, 75분 정도 하는 한국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45분에 어떤 경우는 1시간 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재빠른 전개, 그다음에 결말을 요구하는 현대 세대에 맞춘 어떤 형식, 그런 것들이 바로 넷플릭스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잘 아시다시피 주말 드라마, 금토 드라마 요새는 나오죠. 또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는 것에 비해서 넷플릭스는 한꺼번에 제작해서 한꺼번에 푸는 그래서 소위 빈지 워칭을 유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장르에 영향을 미쳐서 주로 로맨틱 코미디, 멜로드라마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비라든지 스릴러라든지 다크 액션이라든지 어드벤처, 무빙 같은 건데요. 다크 액션,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최악의 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우주청소부 또는 스페이스 스위퍼라는 프로그램을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사이언스 어드벤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드벤처물이 제작비도 많이 들고 소재도 없고 해가지고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드벤처류의 제작을 많이 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어드벤처의 특징은 최근에 그 마블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전 세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종합해가는 어떤 우주관, 세계관을 심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바로 넷플릭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 한국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근접성을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경우에 어펙티브 어피니티라고 해가지고 정서적 친밀감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정서적 친밀감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정서적 친밀감은 외국 문화를 선호함에 있어서 팬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이긴 하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팬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온라인, 오프라인 팬덤이 형성이 돼서 뭐 전철에 생일 축하한다고 덕질하고 이런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아주 과도한 형식의 팬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기존의 팬덤이라는 것은 나라별로 형성이 됐어요. 이게 뭐 BTS의 미국 팬덤, BTS의 남미 팬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정서적 친밀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소규모로 유사한 것들이 어떤 거냐 나이에 따라서 또는 인종에 따라서 젠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팬덤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매우 달라지고 있는 그런 특징 그리고 팬과 아이돌과의 관계에서 상호 교류를 강조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친밀감을 느끼는 BTS와 아미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 친밀감, 즉 어펙티브 어피니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고 주로 케이팝의 많은 경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서적 친밀감은 케이팝의 일부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팬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팬덤이 아닌 경우에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류가 팬덤이냐, 팬덤 현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지금 한류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소위 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수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2억 명이라 딱 때려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팬덤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팬덤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는 거죠. 혼자 보고 가족과 보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한류를 좋아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팬덤에 속하지 않고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데 주로 팬덤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서적 친밀성은 그 팬덤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용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용자 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반인 수용자라고 강조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팬 수용자, 팬 오디언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정서적 친밀감이 문화적 동질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도 등장을 했는데 그 범위가 축소돼서 팬덤에 국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류가 일반 수용자에게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내셔널 프락시미티, 초국가적 근접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법을 통해서 팬도 아니고 오디언스도 아닌 팬 오디언스라는 그런 어떤 중간 그룹, 즉 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그렇지만 그렇다 활동을 하지 않는 수용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팬 오디언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국가적 근접성은 한류가 전 세계 팬 오디언스로 확산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초국가적 근접성이 소위 그 유니버셜 유니크니스, 즉 보편적 특징, 보편적 특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보편적 특징은 어디서 나오냐면 특히 전 세계의 청소년 수용자의 특징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보편성이라는 것이 아무 세대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다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가족, 우정, 우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현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지금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보편성이에요. 청소년들 중심으로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보편성이라서 유니버셜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문화 연구에서 하는 그런 특징의 일반성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유니버셜 유니크니스라는 그래서 현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또 독특한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이런 어떤 글로벌 청소년 팬 오디언스들이 좋아할 만한 유사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국가적 근접성은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근거를 하는데요. 문화적 근접성에서 이야기하던 가족, 우애, 효, 우정,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불균형, 청소년 문화, 특징적인 청소년 문화, 아름다운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멋있는 전개, 그 플러스에 있어서 멋있는 전개, 이런 것들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연계돼서 설명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글로벌 문화 수용자들은 한국 대중문화 현상을 선호를 하는데요.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가 있고 한류에는 이들 메시지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수용자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줄거리와 내러티브에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특별함이 묻어나오는 것에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현상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여러분들도 뭐 더 설명드릴 정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징어 게임에서 초국가적 근접성은 뭐냐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글로벌 수용자들이 소위 사회 경제적 루저들이잖아요. 루저들이 기득권층에 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과연 사회적으로 파산이 되고 사회적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루저라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제2의 기회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틀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잘 아시다시피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세계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러 요건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 들어서 집값이 급속히 상승을 하고 있고 직업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고 사회적 불균등,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정의, 소셜 저스티스가 바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요. 현대사회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 부정의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를 아주 시니컬하게 비꼬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열광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오징어 게임은 영화 속에서 9개의 게임을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연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편적 가치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형식적으로 스토리로서는 루저들에게 제2의 찬스를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균등, 정의, 자본주의를 왜곡하는 세태를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블 게임이라는 시리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마블 게임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그 게임 플래너들이 일종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매달아 놓는 거죠. 매달아 놓고 여기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참여자들이 여기를 지나가게 만들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현재 보고 있는 장면은 동등한 기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어서 생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게임장에서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자들이 불평등하게 대우되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라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마치 공정하게 대우되고 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현재 세상의 어떤 부정의와 어떤 사회적 불균등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즐기는 그런 측면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국가적 근접성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왜냐하면 한국적인 특성이지만 전 세계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이미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들이 비슷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한국적 특징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특징인 것. 예를 들어 기생충이죠. 기생충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위기를 묘사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글로벌 현상을 한국적인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지하 방에서 살면서 와이파이를 찾기 위해서 신호를 찾기 위해서 집을 전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진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후기 자본주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여기서 최우석이 이제 어, 역할을 했던 그런 장면이죠. 와이파이 신호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모습이 사회 계층을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반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대중들의 삶. 그래서 글로벌 수용자들은 일반인들의 어려움, 분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생충에 굉장히 박수를 보낸 거고요. 지역 콘텐츠가 초국가적 근접성을 통해서 문화적 근접성이 내포한 제한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케이팝을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케이팝 영역에서도 초국가적 근접성이 유효합니다. 문화적 근접성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팬 수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팝 팬들은 문화적 근접성, 즉 역사, 언어, 이런 것들이 사회적 동질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문화적 근접성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언어 몰라도 된다는 거죠. 한국어 몰라도 케이팝 즐길 수 있고 케이팝이 나오면 바로 번역이 되고 그 번역에 참여를 하고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 근접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어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케이팝송이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되어 있어서 언어적으로 혼종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케이팝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문화적 근접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의 그 특징만 설명을 드리면 BTS의 그 라이프 고즈 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1920년, 2020년에 나와서 빌보드 핫, 그, 100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던 것은 더 중요했던 이유는 이 노래 대부분은 한국어로 돼 있어요. 영어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BTS 팬들이 일반인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이 노래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진정성이에요. 그런 것들에 그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절망이죠.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절망해요. 그런데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하다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하루 더 날아가자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출구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금방 이해하고 번역해서 또는 한국어를 배워서 이해를 하고 그보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바로 초국가적 근접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들은 BTS의 창의성, 그 다음에 멤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어려운 흑수저에서 성장해서 전 세계의 스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동경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메시지들, 희망적인 메시지들, BTS의 많은 노래들이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섹스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런 틀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아메리칸 팝하고는 전혀 다르게 좀 더 순수하고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그 한국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젊은이들이 느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 즉 그런 스토리텔링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용자들은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에서 절망보다는 세컨드 찬스, 즉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이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킹덤 같은 좀비 영화들 그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산행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대 사회가 우리가 좀비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사회처럼 아주 어렵고 고난의 역경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희망을,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여주는 오징어 게임은 희망이라는 것을 포장을 했던 거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현대 자본주의 폐해를 역으로 짚어내는 한국 대중문화의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접성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문화적인 고난, 이런 어떤 어려움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간극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의 대중문화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런데 보편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국가적 근접성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으로서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초국가적 근접성을 하나의 새로운 어프로치 또는 새로운 이론으로 변형시키고 발전시켜서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몇 장 슬라이드 더 있긴 있는데 이 정도에서 제가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해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채팅으로 그 요청을 해주시면 질문 순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네, 바로 그냥 예, 예, 말씀. 받으셔도 될 것 예,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들었는데 예, 예. 아이콘으로. 예, 아, 진 교수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연전에 그 저희 연구소에서 그 아주 좀 오래됐죠. 에스닉 미디어에 관련된 말씀도 해주시고 또 특강도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해주셔서 그 학문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늘 지켜볼 수 있고요. 또 페북에서 우리 그 교수님의 여러 활동들 국제적 활동들을 좀 보면서 이 한국의 그 K 그 뭐랄까 컬처라고 할 수 있는 한류 이 부분이 저희 그 20주년 학술대에 저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가 2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젊은 청춘 때 기획이사로 시작했던 학회가 이 학회에서 이제 회장도 거치고 그 굴지에 굉장히 큰 학회가 됐어요. 근데 저희 학회가 앞으로 이제 어떤 세계화 지향이 굉장히 큰 목표인데 그러면서 요번에 우리 학술대 20주년 학술대 주제가 한류입니다. 지속과 성장이라는 개념 안에서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를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이 그 한류를 학문의 그 위상으로 만들고 한류학이라는 거를 설정하는 그런 데서 깊은 공헌을 해주신 데 대해서 뭐 한국학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한 감사도 드리고 또 저희 그 한국학과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발표하신 그러니까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초국가적 근접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얼뜻 보기에는 이제 그 근접성이라는 개념들이 그 물리적 거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심리 정서적인 마치 디아스포라와 같은 심리 정서적 뭐 디아스포라하고 개념은 다르지만 심리 정서적 개념이고 그 어떤 문화의 어떤 보편성 가치들 보편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편성 속에서 어,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측면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의 도중에도 내러티브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연구실에서 또는 제가 연구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 사실 그 스토리텔링은 표층 구조에 나타나는 개념이고 내러티브가 그 보편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서로 문화적 경계는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이게 호소가 되고 소구가 되는 것 자체가 그 내러티브의 어떤 구조적 측면에서의 어떤 보편성 물론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국어로 나오고 한국 뭐 은율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마치 그 랑그와 같은 빠룰과 랑그로 구별하거나 퍼포먼스라든가 그 컴퍼턴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컴퍼턴시적 측면들이 더 그 유사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아마 초국가적 근접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교수님의 학문 속에서 이제 사실 이게 기하학적 측면이나 인류학적 측면들이 좀 가미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간다면은 좀 우리가 언어나 문화 인류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저희하고 협업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우리 진 교수님께서 이제 전공하신 분이 미디어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하고 근접성 있는 분으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갖고 있는 특성, 미디어학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특징과 어떤 언어적이라든지 인과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좀 잘 모아보면 좋은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요. 제가 재미있는 게
한 2년 반 정도 전에 전주대에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회 그 주최 특강이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게 그 학회지에 그 게재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학회지에 게재가 됐는데 제가 지금 쓴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논문이 그 논문이더라고요. 한국어로 쓴 논문이면. 그래서 음,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한류라는 게그 미디어 한국학 같은 데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확산되면서 국어학, 문학, 비교 연구, 비교 문화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들이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자기들이 소함을 하면 되고 미디어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더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그 논문을 찾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굉장히 그 기회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국가적 근접성이 내러티브라는 개념으로 또 들어가서 있다는 그런 말씀 굉장히 그잘그 새겨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조금 더 나가면 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내러티브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초국가적 근접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영역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른 문화 영역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웹툰이 영화가 되고 웹툰이 영화가 드라마가 되는 그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걸 이제 일본에서 미디어 믹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의 그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약간 좀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김영승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네, 네네. 네, 교수님 말씀을 정말 들었는데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빨리 간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금 많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문화적 근접성이라든지 정서적 친밀과 근접성, 뭐 촉국가적 근접성, 특히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보편적인 특별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저는 이제 문학과 영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교육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제 자신이 굉장히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보편성보다는 차별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문화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가족주의라든지 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상호 비교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아갔었는데 정말 요즘의 한류가 그런 어떤 좀 더 어떤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질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굉장히 지역적 연구들이 많고 하는데, 통찰력 있게 한류라는 어떤 개념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제시해 준 점에서 연구자로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학술대의 주제도 어떤 한류의 지속과 성장이라는 어떤 부제였는데, 선생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또 해외에 있으시니까 이런 어떤 또 이렇게 감지되고 있는 어떤 한류의 어떤 변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한류가 정말 지속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론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흐름을 연구해 보신 입장에서 한류의 어떤 지속과 성장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한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주제인 것 같은데 또 선생님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어떤 이론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시면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 뭐 영화면 영화적인 측면만을
이렇게 자료를 찾고 이런 게 좀 쉬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연구하실 때 이런 흐름을 정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실 때 어떤 연구 소스를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이론들을 정립해 가시는지, 아까, 간단하게 어떤 직접 인터뷰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자료나, 어, 미디어도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연구의 소스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그 근거를 찾기도 너무 어렵고, 개인적인 어떤 말을 하기도 어려워서 사실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연구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인영 교수님 그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음, 먼저 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류의 지속 성장 또는 뭐 영어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말을 하는데 한류가 과연 좀 얼마나 더 갈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류는 초반서부터 위기였어요. 그래서 1990년대서부터 위기였고 많은 학자들, 미디어가 한류는 오래 못 갈 거다. 한류는 그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 뭐 이런 데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아직도 절대 다수 60% 70%가 한류는 5년 내에 없어질 거라는 내용이 날마다 나와요. 해마다 연구할 때, 그 설문조사할 때보다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0년이 된 지금에서도 한류는 오히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당장 뭐 눈앞에서 몇 년 사이에 없어질 거는 아,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류가 우선은 지속할 거다, 성장할 거다라고 전제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대중문화가 중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사그러들지 않고 발전됐던 첫 번째 이유는 한류가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여러 가지 대중문화, 디지털 문화가 복합적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좀 더 처지면 하나가 올라가고 드라마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영화는 좀 처지고 영화가 좀 올라가면 뭐 애니메이션이 좀 처지고 그런데 하나 쪽에서 보면 위기지만 전체로 움직이다 보면 이게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앞으로도 많은 그 다양한 분야의 문화 장르 개발, 문화 장르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문화 산업의 그 문화 장르의 발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독립적으로 역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웹툰이 그 드라마가 되고 웹툰이 영화가 되는 형식 그런 어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 발전하면서 유기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뭐냐면 넷플릭스가 한국 대중문화의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위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넷플릭스만 가요. 디즈니 플러스에 가서 제작하고 싶어 해요. 나도 제2의 황동혁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제작자 입장에서. 국내에서 조그맣게 이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한류는 전 세계적인 거고 내가 만든 대중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아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넷플릭스라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가서 의존을 하다 보니까 한국 대중문화 산업계가 이렇게 처져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위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생산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기회거든요. 내가 만든 문화 상품이 문화 콘텐츠가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먼저 외국에서 나라별로 하나씩 둘씩 가서 몇 년에 걸쳐서 인기를 끄는 그런 현상이었다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기이면서 기회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OTT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그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저보고 그러면은 대안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것까지는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OTT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국내 OTT와 외국 OTT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그 콘텐츠의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든 누가 뭐 제작을 하든 관계없이 뭐 넷플릭스가 만들든 국내에서 만들든 잘 만들어진 양질의 콘텐츠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종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적인 요소와 외국적인 요소를 섞어서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혼종화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해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케이팝을 만들듯이 외국적인 요소와 한국적인 요소를 섞어서 드라마,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좀비 장르가 들어왔다는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 당연히 이건 혼종화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좀비인데 한국적인 좀비, 부산행간과 그 킹덤에서 보여주는 한국형 좀비, 즉 문화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됐는데 한국적인 특징이 강조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문화의 그 정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폴리티사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혼종화를 하되 한국이 주도되는 한국적인 특징이 주도돼서 외국인들이 볼 때 똑같은 서구와 비슷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재미없어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한국적인 특징이 바로 전 세계적인 보편적이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갈 때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일본 케이스는 오늘 뭐 시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본이 한국이랑 좀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하나의 대중문화만을 강조하고 발전시켰던 데 비해서 일본은 한국처럼 애니메이션, 만화, 망가죠. 드라마, J-팝, 디지털 게임까지 확대돼서 여러 가지 장르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형식은 뭐냐면 혼종화였어요. 외국과 국내의 혼종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게 인기가 한때 있었어요. 한 10여 년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외국 것을 강조하고 일본 것을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봐도 그것, 또 봐도 외국 것, 이걸 뭐 일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상품이 뭐냐라고 볼 때 그게 굉장히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혼종화를 통해서 문화의 정치성을 탈피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본색을 지우자. 일본색을 지우자라고 했는데 그게 한 10여 년 더 인기를 끌은 배경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일본 문화를 갉아먹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요소는요, 한국 대중문화는 절대 일본 문화의 그 전철을 답습하면 안 돼요. 혼종화를 하되 한국적인 특성이 강조되고 이 한국적인 특성이 문화적 보편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공감을 얻어가는 그런 형태의 대중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소스가 뭐냐? 그 연구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초반서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문화 영역만을 강조하면 절대적으로 큰 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어렵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해야 되고 케이팝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웹툰도 해야 되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십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장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넓게 보고 깊게 보면 어떤 이론적인 특징이 어떻게 움직이고 접근법이 어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스는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영역을 동시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하고 솔직한 답일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수용자 연구를 한다든지 생산자 연구를 한다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과연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류의 흐름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느냐라고 할 때는 제가 보는 경험에 의해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스는 이런 어떤 특징적인 종합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특징,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남들이 못 보는 그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할까요? 찾아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6시간의 시차와 거리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참 근접하게 느껴지는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2회 콜로키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도와주기 되세요. 아쉽지만 네,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